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은 세계 경제의 거대한 흐름 제3부 약세지역인 1에서 3차 산업혁명 관련 지역뿐만 아니라 강세지역인 4차 산업혁명 관련 지역에도 무차별적으로 그리고 전방위적으로 자산가치 부양 현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현상이 왜 필요하고 어떤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부에서는 경제, 사상사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었고요. 2부에서는 미시경제학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었죠.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한 나라, 이거를 우리나라의 한 나라로 보고요. 1부와 2부를 천천히 영상을 잘 시청하셨다면 이번 3부 설명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다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한 나라 안에 서로 다른 성질을 갖는 산업군이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현실을 이번에는 서로 다른 산업군을 하나로 통폐합해서 이 한 나라의 모습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할 거 없이 전 세계 거의 모든 강대국이나 약소국 정부들이 큰 정부를 택하면서 강력한 개입 정책을, 그리고 그 개입은 당연히 경기 부양이죠. 그런 부양책을 쓰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가, 거의 모든 나라가 다 그렇게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시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좌측에 있는 것이 약세 산업군이고 우측에 있는 것이 강세 산업군입니다. 약세 산업군은 기존의 이런 형태의 규모의 산업이었는데, 강세 산업군도 마찬가지였죠. 이 정도 규모의 산업이었는데 이 두 개를 합치면 당연히 한 나라의 경제 규모는 이렇게 두 개를 합쳤기 때문에 이 정도로 추정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약세 지역인 그 1에서 3차 산업혁명 관련 직군, 그 직군의 특징은 그 관련 종사 인구수가 정말 많은, 너무나 많은 그런 인구수를 갖고 있는데, 특히 2차 산업이죠. 관련 생산량이 생각보다 적습니다. 무슨 얘기냐, 노동자가 이렇게 많고 이렇게 많은 양을 생산하고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 이러시는 분도 계실 수 있는데요. 지금 다가오고 있는 4차 산업혁명은 로버트, 핀테크, 전기차 이런 무슨 공학들, 각종 수많은 테크놀로지들이 관련 인구수는 거의 필요로 하지, 종사 인구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면서 생산량을 최소한 과거와 같게 유지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관련 인구수는 더 줄인 상태에서도 오히려 관련 생산량을 늘릴 수 있는 대혁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로봇이 그 전형적인 예죠. 인공지능 로봇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쪽은 종사자 수가 많고 또 이쪽은 종사자 수가 적은 대신에 또 생산량이 많다고 표기를 했는데요. 지금 만약에 자연에 관심 없는 시대에는 이렇게 환경 파괴를 유발하면서 막대한 생산량을 이것도 일종의 막대한 양이었다라고 보고요. 정말 막대한 양을 생산했던 것들이 이렇게 환경에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막 파괴되든 말든 막 생산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이 자연에 관심이 많아졌죠. 이 상황에서 자연에 관심이 많아진 상태에서 사람들이 수요를 자체를, 이쪽 제품들은 수요를 공해를 잘 유발하지 않는 산업군이고 이쪽은 공해를 많이 유발하는 산업군이다 보니까 이쪽에 수요가 몰리고 또 그런 생산 방법조차도, 생산 방법이 워낙 저공해다 보니까 이쪽으로 수요도 몰리고 공급량도 늘리고 국가가 원하는 방향도 결과적으로는 이 방향이다 보니까 점점 이쪽은 수요가 많이 줄어들어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렇게 축소가 되었죠. 이렇게 축소된 거를 만약에 누군가 나타나서, 강력한 심판이 나타나서 방치하면은 너무 많은 그 인구수가 도태되기 때문에 정말 거리로 나앉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를 서서히 연착륙시켜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쪽 산업군에서 빼서 이쪽 산업군으로 넣어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이게 심판의 역할인 거죠. 즉 정부의 역할인 거죠.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 모든 정부는 강력한 개입을 통해서 이쪽 종사자분들을 이렇게 이쪽으로 유도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다 제거를 하고 다시 한번 살펴볼까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경기 부양을 한단 말이냐? 이렇게 얘는 점점 축소가 되고 얘는 점점 떠오르고 있는데 도대체 어떻게 이거를 살려내느냐? 당연히 거시 경제학에서는 두 가지 정책을 사용합니다. 이거는 전공자라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건데요. 첫째는
재정 정책이고요. 정부, 그 행정부가 움직이겠다는 얘기고요. 하나는 행정부? 다 같은 말이긴 하겠죠. 통화정책. 한마디로 중앙은행이 움직이겠다는 얘기입니다. 통화정책. 아, 색깔이 너무 도드라지지가 않죠. 통화정책은 한국은행. 이쪽은 중앙정부. 정부, 그냥 정부라고 적겠습니다. 그냥 은행은 별도의 독립기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자, 과거의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제발 한국은행 너무 나서지 마. 그리고 정부조차도 너무 나서지 마. 신자유주의 시대에는 아, 정부도 별 필요 없어. 심판이 왜 이렇게 많이 필요해. 다 알아서 돼. 저절로 놔두면 된단 말이야. 이랬던 게 신자유주의인데 2008년 금융위기를 겪고 지금 대자연의 보복을 경험하는 이 시기에 지금 이럴 때가 아닌 거죠. 한국은행과 정부가 잠을 자고 있으면 절대 안 되는 시기입니다. 한국은행도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하고요. 또 다시 색깔을 노란색으로 하겠습니다. 나서야 하고요. 정부도 경기 부양에 나서야 합니다. 왜? 아까도 설명드렸듯이 관련 인구수 수많은 사람들이 길거리로 나앉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이쪽으로 연결해줘야 됩니다. 이쪽으로. 그러면 개입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어떻게 개입을 하느냐? 정부가 사용하는 것은 재정정책입니다. 즉 예산이죠. 예산. 한 해의 예산뿐만 아니라 추가 경정 예산을 계속 도출해내서 그냥 동의를 얻어서 그냥 막 투입을 하는 겁니다. 이쪽에다가 막 투입을 하는 거예요. 한국은행은 재정정책이 아니라 통화정책이죠. 통화량, 시중에 있는 광의의 유동성을 조절, M2, 머니 서플라이 2를 조절을 해주는 건데요. 이거를 뭐 어떤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시중에다가 막 돈을 뿌릴 수도 없는 거고, 방법은 너무 간단합니다. 금리를 조절하면 되는 거예요. 금리를 올리면 통화량이 줄어들고, 금리를 낮추면, 내가 돈 빌려갈게 하면서 은행 창고 속에 있던 돈들이 시중으로 막 풀려 나오는 겁니다. 금리를 낮추면 당연히 경기 부양이 일어나죠. 경기 부양이 막 됩니다. 이쪽으로. 대신에 특징은 뭐냐? 이 통화정책은 전방위적, 방위가 없어요. 그냥 모든 산업군에 퍼붓게 되는 겁니다. 뭐 잘 나가는 산업군, 약한 산업군 그냥 평균적으로 다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왜? 금리가 낮은 거는 수요자, 돈을 빌려 쓰는 사람이 이 산업군에서도 나올 수도 있고 또 이 산업군에서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금리를 낮추기만 하면 너무 쉬운 방법으로 전방위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 도대체 한국은행과 정부,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럼 재정정책은 왜 원하는 산업군만 정밀 타격해서 지원할 수가 있느냐? 각각 장단점이 있죠. 얘는 정밀 타격이 돼요. 이쪽은 너는 안 줘, 너는 너무 잘 되고 있잖아, 너는 안 줘, 이렇게 얘기하죠. 재정정책은 이렇게 정밀 타격에 강점이 있는 반면에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인력이. 이거를 막 이쪽으로 너 안 된다라고 나 달라고 싸우고 치고받고 해서 안 된다고 설명하는 인력도 필요하고, 또 이 돈들이 일로 투입되게끔 계속 머리를 싸매고 글로 또 돈이 들어가게끔, 또 어떤 사람은 야 나도 불쌍하니까 나도 좀 도와줘 막 이렇게 해서 막 울고 있는데 정부가 이거를 속으면 안 돼요. 여기는 도울 필요가 없는 사람 또 어떤 지역이 있을 텐데 이걸 또 판별해서 정부가 막 판별을 해야 됩니다. 아 너는 안 돼, 너는 못 줘, 넌 줄게 이렇게 해서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한 거죠. 한마디로 효율이 떨어집니다. 이쪽이.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옛날에는 신자유주의 시대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정부도 빠져있어, 하는 데 필요 없어, 다 시장이 알아서, 우리는 다 천재들이야, 우리 시민들은, 이렇게 했던데 문제가 일으켜졌죠. 심판 없는 게임에서 강자와 약자가 극명하게 갈렸죠. 강자가 더 강해지는 사태가 일어났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신자유주의가 쇠퇴하고 케인즈주의 또는 사회복지주의로 가고 다시 또 케인즈주의로 올라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그런 케인즈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신자유주의보다는 좀 더 개입을 강조하는 케인즈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아니면 사회복지주의, 어떤 더 큰 정부가 좀 공산주의는 아니더라도 더 많이 개입해서 약한 사람들을 살려내는다. 대신에 생산량이 많이 떨어지게 되죠. 왜? 온갖 규제를 다 해야 되니까. 그거 너 세금 너 갖고 와. 그 다음에 약한 사람 도와줄게. 그렇게 해서 사회복지 제도가 강화되어 있는 나라에서는 효율이 떨어지고, 그래서 적절선에서 이제 타협이 이루어진 게 케인즈주의인데요. 케인즈주의. 실존 인물이죠. 케인즈주의. 제가 좋아하는 케인즈주의. 이 케인즈주의에서는 한마디로 그게 요새 MMT 얘기 많이 나오죠. 모던 머니터리 시어리라 그래서, 옛날에는 신자유주의 시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냥 한국은행은 그냥 제발 좀 차분히 좀 있고 금리 막 건들지 말고 정부가 다 알아서 하니까 그 정도로 또 어느 정도 하니까 한국은행 좀 빠져라 그랬는데, 케인주주의나 아니면 사회복지주의나 이런 MMT 이론 같은 경우에는 현대통화이론은 그러니까 더 진화됐다는 얘기죠. 현대에 더 진화했다라는 얘기인데, 이게 요새 먹혀들고 있는 이론인데, 이런 MMT 이론에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야 니네들이 한통속이 좀 돼서 엇박자 좀 내지 마. 정부가 좀 뭔가 이렇게 지원을 하려고 그러면 한국은행 너도 좀 제발 동조를 해줘. 좀 막 안 그래도 지금 뭐 가릴 데 있어서 우리도 4차 산업에서 뒤떨어지면 안 되잖아. 다른 나라 다 4차 산업 하는데 한국은행 네가 엇박자를 내면 안 되지 하면서, 그래 전방위적인 내가 이렇게 막 정밀 타격을 할 테니까 너도
그냥 전 산업군에 정밀하게 뭐 할 필요 없이 니네들은 초능력자잖아. 단 7명의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만 건드려도 이 산업에 너무너무 막대한 영향이 그 7명의 초능력자들이 힘을 발휘할 수 있잖아 하면서 발휘를 하라고 유도를 하는 것이 현대의 통화 입장이죠. 서로 옛날에는 서로 남남이었던 거를 싸우지 마. 니네 둘이는 알고 보면 형제야. 너무너무 사랑스러운 형제야. 서로 하트를 그려주는 거죠. 이렇게 하트. 니네 둘이 한동석이야. 그러니까 한동석은 좀 나쁜 의미니까 같이 엇박자 내지 말고 같은 편으로서 좀 같은 정책을 좀 써. 이런 게 현대 통화 이론이죠. 이제 좀 이해가 가시나요? 그러면 부작용이 나타나요. 무슨 부작용이냐면요. 재정정책을 사용하든 통화정책을 사용하든 무조건 프라이스는 이렇게 급등하게 돼 있습니다. P가. 프라이스가 올라가요. 생산량은 이렇게 갔다 왔다 하면서 물론 당연히 이쪽으로 갔다 왔다 하는 건 아니고요. 이쪽에서 Q는 여기는 P고요. Q가 생산력이 증가됐다, 감소됐다, 증가됐다, 감소. 주로 이쪽에서 놀죠. 이쪽에서. 마치 야근을 할 때 커피 마셨다가 커피 마시는 게 약발 떨어지면 또 공급 곡선이 좌측으로 이동하고 또 약발 떨어지니까 또 커피 한 잔 더 마셔야지. 야근은 잠이 와서 죽겠네. 일은 해야 되는데 또 커피 또 마시고 또 잠이 와서 죽겠네. 커피 마셔도 소용없네. 약발 떨어지니까 커피의 그 힘빨이 카페인빨이 떨어지니까 또 이쪽으로 또 가고 한 잔 더 마셔. 그것도 몇 시간 지나면 또 꼬꾸라지고 결과적으로는 커피를 마시면서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커피를 마신 정도의 에너지가 결과적으로는 도출이 됐지만 결과적으로는 부작용이 나오죠. 집에 갔을 때 몸이 부서지죠. 몸이. 야근을 할 때 잠이 쏟아지는데 사람이 잠잘 시간에 잠을 안 잤으니 커피를 그렇게 4잔을 마셔댔으니 부작용이 왜 안 나옵니까? 물가 폭등이라는 물가 폭등. 결과적으로 야근이라는 업무 소기의 목적은 달성했는데 야근 실패할 뻔해서 미션 뭐라 그러죠? 미션 실패됐을 뻔했던 거를 결과적으로는 미션 성공으로 OK로 바꿔놨는 대신에 자기 몸이 부서지는 이런 부작용이 없는 야근 세상에 존재하지 거의 존재하지 않죠. 이런 물가 폭등이라는 국가적인 안 좋은 현상이 이제 부작용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죠. 다시 한번 또 설명을 해드리자면 지금 다시 한번 크게 다시 넓혀보겠습니다. 자, 1에서 3차 산업혁명 관련 직군들은 인구가 많은데 4차 산업혁명 대비해서 생산력이 좀 떨어져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이쪽으로 유도해 줄 필요가 있는데 아무도 이거를 듣지 않습니다. 자기들은 억울하다. 막 이런 4차 산업혁명이 오히려 나쁜 놈들이다. 뭐 자기네들이 파괴하고 있는 형기 실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부정을 하는 거죠. 자기 일자리가 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가 적절하게 그걸 인식을 시켜주면서 개입을 하면서 큰 정부가 심판이 들어와서 아니야 니네가 지금 엘로카드 받은 상황이야. 좀 있으면 퇴장당하니까 더 이상 그렇게 산업군에 남아있지 말고 가능하면 이쪽 산업군으로 가라. 지금은 당장은 니네들이 길거리에 나가는 거를 막아주겠다. 어떻게? 그거죠. 방금 국가재난지원금 같은 거 또는 각종 지원금, 긴급 일자리 편성, 추경 예산 편성, 직접 지원 등등이죠. 그런 걸 통해서 한 나라의 산업군만 키울 뿐만 아니라 이 미래 유망한 이 산업은 결코 우리가 버릴 수 없는 남들이 먼저 이런 거에 대한 특허를 차지하게 되면 다른 나라 차지하게 되면 우리가 낙오하기 때문에 또 이 산업도 결코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전방위적인 지원, 금리 인하, 단 7명의 금리 결정위원들이 7인의 결정위원들이 슈퍼맨급의 버튼 한 방으로 이 전방위적인 지원이 나가고 여기는 중앙정부 입장에서는 정말 수십만 명의 약 200만 뭐 공무원 수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100만 명 약간 넘는 거 아닌가요? 하여튼 공무원 그 100만 명급에 되는 이런 공무원분들이 전방위적인 지원이 아니라 주로 이 약한 산업들, 특히 2차 산업, 가장 우리나라 종사자 수가 많다고 판단되는 2차 산업이나 3차 산업 쪽에 특히 2차 산업 쪽에 여긴 지원을 하고 있는 거죠. 가끔씩 이쪽으로 조금 지원을 해주고 여기는 조금 지원해주고 여기는 많이 지원해주고 이런 느낌이죠. 하늘은 그거에 뭐 공평하고 불편한 거 이런 거 없이 이렇게. 그래서 요즘 부동산에 세금을 올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가격은 계속 급등하기 때문에 커피 한 잔 마시면 우측으로 갔다가 그 부작용이 나와서 돌아가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금액은 끌어올리고 뭐 이 정도의 이 정도 면적의 어떤 약물 효과, 폭발적인 에너지는 이 종사자들이 이쪽으로 이동하는 동안에만 이런 국가가 시름시름 앓는 거를 마치 그냥 기분 좋은 약물을 계속 투여해서 웃음이 나오는 약물을 계속 투여를 해주는 거죠. 이거는 의학에서도 당연히 바람직한 처방이고요. 경제학적으로 당연히 올바른 처방에 해당합니다. 이 상황에서 만약에 이런 반대 처방을, 그러니까 오히려 막 돈을 뿌리지 않고 시중에 있는 돈을 회수하고 집값이 뛰는 양 대비해서 세금을 더 많이 걷는다든지 그런 걸 할 경우에는 이쪽 부작용이 오히려 더 많이 나타나서 안 그래도 이 사람이 길거리에 나앉았는데 더 나앉게 되는, 그래서 나라가 붕괴가 돼버리는 그런 현상을 겪을 수 있죠. 그러면 원래 초기 면적에서 이 산업군이 이렇게 면적이 오히려 더 줄어들었는데 이러면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왜 도대체 이렇게 경기 부양을 할까요? 얘네들이. 한국은행과 정부가 왜 열심히 우리 멋진 공무원분들이, 그리고 한국은행 직원분들이 왜 이렇게 부양을 할까요? 당연한 건데, 은행에서는 어떤 이런 담보물, 이 정도의 값어치를 갖는 어떤 담보, 부동산이 전형적인 예죠. 공장 같은 거. 이렇게 담보물을 갖고 있었는데, 절반이 원래 은행 돈이에요. 왜 대출을 50% 껴서 이 공장에 돌아가고 있었는데, 어라? 이 부동산이 가치가 아예 자체가 이 정도 가치가 된 거예요. 가치를 갖지 않는 거죠, 부동산이. 그러니까 부동산이 10억 하던 게 그냥 5억 돼버리면, 10억 하던 게 5억이 돼버리면,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그냥 경매 넘어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국가에서는 경기 부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정부들이 개입을 해서 경기 부양을 의사 선생님들처럼 당연한 처방을 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4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